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8일편 세 번째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이 증자의 이야기가 몇 개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어쨌든 이제 공자의 사상을 가장 창발적으로 계승한 인물이 맹자인데, 그 맹자와 공자는 동시대가 아니어서 이제 중간에 공자와 맹자를 연결시켜주는 그게 이제 도맥의 계승인데, 그 맥을 계승해 주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자 제자 중에서는 증자, 그리고 그 증자가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라고 하는 분에게로 전승을 시키고, 그 자사 계열에서 이제 맹자가 수학을 해서 활약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공자와 맹자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는 공자와 맹자를 연결시키는 그 도맥상, 그걸 이제 도맥이라고도 하지만 도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통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이고요. 또 하나 증자의 이제 특징이라면 효자, 공자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의 효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증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효자로서 유명한 명성이 있는 그런 제자인데, 증자 이 태백편 3장 이 이야기가 이제 증자의 그런 효성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증자 유질하사, 증자께서 병이 있으셔서 이렇게 됐는데 질환이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질자도 있고 병자도 있는데요. 그래서 질병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질자는 좀 이 외상에 가까운 질환 그런 거고, 병자는 속으로 깊은 병을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과 계열의 아픈 상태가 질이고 내과 쪽이 병이고, 뭐 이제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질보다는 병이 더 깊은 상태, 심각한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여기는 질자를 썼어요. 근데 이 질자가 가벼운 질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의 유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병이 위독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병석에 누워 있던 증자가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활동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질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죠. 증자 자신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문제자왈, 문화의 제자들입니다. 문제자를, 저걸 이제 세 자로 쓰면 문제자라고 쓸 수도 있고 두 자로 쓰면 문인이라고 쓸 수도 있고, 문하생, 문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이 이제 눈을 감을 거라는 것을 이제 예감을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요 개자는 계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몽. 유럽의 계몽주의 뭐 할 때 그 계몽, 농촌 계몽 뭐 이런 거 계몽. 그러니까 요 몽자가 무지몽매하다 하는 몽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해방되게 해주는 것을 계몽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몽자가 왜 무지몽매하다는 몽자가 됐냐? 그러면 이 몽자가 덮을 몽자예요. 원래가. 뭘 뒤집어 썼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덮었다.
그 덮은 것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내 눈을 가지고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장막 같은 것이 나를 이렇게 덮어 씌워서 내가 바깥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그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캄캄한 상태, 어두운 상태. 그게 목매예요. 목매. 어두울 매자, 목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애당초 또 앞으로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저 장막이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못 보는 거니까 그거를 걷어만 주면 저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덮어진 것을 열어주는 것이 계몽이에요. 계몽. 계몽. 그러니까 이 몽자가 어리다라는 몽자로도 쓰이거든요. 어린이 할 때. 동몽. 동몽선습 할 때 동몽 할 때 어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와 어리다가 같이 어린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도 어린이라고도 쓰지만 또 다른 것은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지으셔서 그 훈민정음 그래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뭐 이런 거 할 때 어린 백성이라고 쓰거든요. 그게 한자로는 우민이에요. 우민. 어린 백성. 이 어리석은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그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백성들이 아니고 지금 안 가르쳐서 몰라서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글을 가르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그게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몽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 몽자나 이 우자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에다도 쓰인 거고, 요 개자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자가 덮어진 것을 열어준다. 그래서 안의 것이 드러나도록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개자를 그걸로 설명했는데, 여족, 여수 할 때 이 여자는 나입니다. 나. 1인칭 나. 그러니까 여족 그러면 나의 발, 나의 손을 열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증자가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불 같은 걸로 손발을 다 덮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불을 걷어서 내 발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죠. 내 발과 내 손을 이불 속 나의 발과 손을 열어라, 열라. 그렇게 하고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긍긍하야. 우리가 이제 보통 전전긍긍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게 이제 저기 나오는 저 얘기입니다. 전전긍긍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의 합성어예요. 두려워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매우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태, 조마조마한 상태, 그게 전전긍긍입니다. 전전긍긍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임시면하며 여이박빙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연이라는 게 깊은 못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말고 실제 자연계 안에 있는 물이 깊은,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자연 상태의 그 깊은 물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연자에는 수식어로 깊을 심자가 따라가요. 시면, 깊은 못.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산에를 갔는데 산에 그런 자연의 그런 그 깊은 물이 어디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시면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발이 보폭이 아주 좁아지겠잖아요. 이게 성큼성큼 거기를 갈 수가 없을 테니까 이 임자가 다가갈 임자예요. 그러니까 깊은 못에 다가갈 때 우리가 갖는 그 태도가 전전긍긍이에요. 전전긍긍해서 시면에 다가가는 것처럼 또 얼음인데 이 얼음이 얇은 살얼음이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쪽 강을 사이에 두고 냇물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많지가 않았을 테니까 겨울에는 이제 얼음을 밟고 걸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얼음이 아주 단단하게 얼었으면 마음 놓고 막 달려도 가겠지만 살얼음이 얼었어요. 얇은 얼음이. 그러면 이제 그 얇은 얼음을 밟을 때 내가 발을 내디뎌서 밟을 때 내 체중을 그냥 확 발에다가 실어가지고 밟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쪽에다가 뒷발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앞발로 살살살살 이렇게 재면서 그렇게 이제 하듯이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전전긍긍하여서 시면에 다가가는 것처럼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라라고 시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 이 말은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말을 알려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무엇에 대해서 그랬냐? 그러면 내 발과 내 손을 열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는 왜 열어보라고 했냐면 열어서 보면 내가 상처 하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상처 하나 있는지 봐라. 내가 내 몸에 상처를 갖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더니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러면 그 말하고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지금 위독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는 이제 뭐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뭘 집을 수도 없고 이제 곧 눈을 감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손과 발에 상처 날 일이 나한테는 이제 없으니까 이금 이후에야. 이금이라는 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후에야. 그러니까 이제가 되어서야 이런 뜻이에요. 이제가 되어서야 오지 내가 알다. 이 알다가 여기서는 알다라고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해서 알다에는 느끼다라는 알지자에는 느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다로 번역을 해봤는데 면부 할 때 요 면자는 벗어나다, 면하다 하는 면자고 요 부자는 이제 이렇게 어미에 오게 되면 이제 지시어처럼 쓰이는 것인데요. 그것을 면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 그것이 뭐냐면 회상.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내가 그 다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느낀다. 소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소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소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수족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족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증자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게 이제 효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시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효경에서는 공자가 증자한테 해준 얘기라고 나와요.
효경이라는 책에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부모가 온전하게 나를 낳아 주셨으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부모가 나한테 온전하게 낳아서 나에게 내 몸을 위탁했어요. 그럼 나는 위임받은 자예요.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걸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가야 돼요. 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회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신체 발부나 여기에 나오는 수족이나 하는 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몸. 근데 저게 지금 증자도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만약에요, 내 몸에 상처 안 나는 것이 효의 전부였다면요, 유학자들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절대로 밖에를 나가지 마. 네 방에 두꺼운 30cm 정도의 솜이불을 깔아놓고 매일 거기서만 살아. 이불 밖을 나오지 마.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요것은요, 최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위해를 가하고자 할 때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그게 손끝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은 털끝도 안 건드리는 거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인 거지. 털끝만 안 건드리고 다른 데는 다 건드려도 된다가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부모가 나를 온전히 낳아주었다 라는 게 몸뚱이만 온전히 낳아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고 막 사람들이 축하를 했다고요. 축복을 해줬어요, 나를. 근데 그분들이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태어났음을 왜 축복하냐고요, 그분들이. 축하를 해주냐고요. 또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축하를 합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축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내가 그분들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 부모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아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지 우리 부모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안고 동네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다른 아주머니들이 막 와서 이제 포대기 속에 이렇게 안겨있는 나의 얼굴을 막 이렇게 열어서 봅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곱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예쁘네, 잘생겼네라는 말이 안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이제 당황해. 고민을 해요. 언어를 선택해 이제 막 머릿속에서 뭐라고 표현을 내가 아이고 하다가 장군감이네? 막 이제 이런 거. 아유 씩씩하게 생겼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표현을 막 못생긴 애를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오히려 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그 얘기를 막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단어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나는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그게 몸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듣는 말, 보는 거 모든 걸 다 부모가 다 보호해 줍니다. 온전하게 케어를 해요. 근데 이제 부모 품을 벗어나면 철저하게 나로 인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10살 넘어가고 20살 넘어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게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말.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을 내가 이제 막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손등에 난 상처 하나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요. 회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런 손, 발, 손톱까지 피부 하나 이런 것까지도 회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나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가꿀 수 있어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가꿔야 된다. 그게 심지어 내 손톱 발톱 하나일지라도 내 머리털까지 이런 얘기지. 머리털 손톱 가꾸는 게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봐라, 내가 내 손, 발 어디 상처 하나 났는지 봐라 라는 말이 상처 안 났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손, 발까지도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상처 내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다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와 관련해서는 효도는 그냥 보통의 경우는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도의 본질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드리기 전에 그게 그냥 신용으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되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가 전제가 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못된 얘기지만 어떤 아이들이 막 사춘기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하는 아이가 부모님한테 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 순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생각이 내 기저에 있어야 부모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무슨 호소력을 갖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너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효도의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손톱 발톱 하나부터 내 모든 거를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래서 부모한테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감사한 걸 주셨으니까 나는 부모한테 이제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뭘 해드리는 걸로 나아가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빼고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강요예요. 강요. 그게 꼭 시간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러면 이제 언제 부모를 사랑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동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